안녕하세요. 저는 강미선입니다. 62살이고요.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모셔왔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겠어요? 12억 원을 갈취당했고 뒤에서는 바보 며느리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본 만큼 저 역시 그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렸거든요. 특히 시어머니의 85세 생일 잔치에서 벌어진 일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30년간의 배신을 완벽하게 복수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죠.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레지던트 시절 지금의 남편 강태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태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고 저보다 3살 위였죠. 첫인상은 그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 박순자를 처음 뵈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키는 작지만 단정한 모습이었고 말씀도 곱게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의사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기쁨이 있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이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이 진짜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죠. 시누이 박미영도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데 첫 만남부터 뭔가 어색했어요. 인사는 정중히 했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저를 평가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말은 예쁘게 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소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때는 단순히 성격 차이려니 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함께 살고 계셨죠. 저는 병원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는 빠뜨리지 않고 찾아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결혼 3년차 추석이었어요. 제가 차례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미선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거친 손이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분을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셔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50만 원부터 시작했죠. 병원 수입이 늘어나면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점점 늘려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와. 너희가 쓰면 되는데. 하지만 결국엔 받으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요구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선아,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머님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야, 건강검진 받고 치과도 다니고 그래서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저는 추가로 돈을 드렸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의 대부분이 시누이에게 갔던 거였습니다. 시누이는 그 무렵 부티크를 차렸어요. 강남의 작은 매장이었는데 초기 투자금이 꽤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미영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좀 힘들어하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님.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한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돈을 드렸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8천만 원이 되고 나중엔 억 단위까지 늘어났죠. 매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이게 마지막이야. 미영이가 자리 잡으면 다 갚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 역할은 더 많아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모든 준비를 했고 어머니 생신이면 선물과 함께 상당한 현금을 준비했죠. 특히 어머니의 75세 생신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1,000만 원을 봉투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함께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는 그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눈가에 눈물까지 맺히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러겠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 태수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제가 어머니께 많은 돈을 드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 말이 무책임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용돈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명절 때마다 드리는 돈도 1000만 원이 기본이 되었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일본 여행 어떠셨어요? 아이고 정말 좋았다. 미선이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하네. 어머니는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며 즐거워하셨어요. 온천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좋았어요. 시누이 미영이의 부티크도 그럭저럭 운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만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덕분에 사업이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도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시누이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점점 고급스러워졌거든요. 명품 가방도 자주 바뀌었고 차도 새 차로 바꿨더라고요. 미영아 사업이 잘 되나 보네? 네 그럭저럭요. 언니 덕분에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제가 도운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죠. 문제는 남편 태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결혼 25년 차쯤 되었을 때 저는 태수가 가끔 제 통장에서 돈을 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급한 사업 자금이려니 했습니다. 여보 내 통장에서 돈 빼 쓴 거 맞죠? 아 그거? 사업 자금이 급해서 잠깐 썼어. 곧 넣어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여보 지난번에 빼간 돈 언제 넣어주실 거예요? 아 그거 말이야. 엄마한테 급하게 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제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어차피 저도 어머니께 용돈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500만 원, 1000만 원, 나중에는 3000만 원까지. 여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엄마가 급하시다는데 어떻게 해. 나중에 다 갚을 거야. 태수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나중에 갚을 거야. 하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작년 가을에 일어났어요. 태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 우연히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화면에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엄마 미영 태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단체방이 있다는 것부터 충격이었죠. 호기심에 채팅방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보 며느리한테서 500만 원 뜯어냈어. 키읔키읔 이렇게 호구가 또 어디 있겠니? 그 아래로 신우이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엄마 짱이야 키읔키읔 언니 덕분에 명품 가방 또 샀다 고마워 바보야 키읔키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미영이 맞아요. 미선이는 워낙 단순해서 모르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 위로 올려보니 더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병원에서 번 돈으로 우리가 호강하는 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키읔키읔. 시누이 언니는 정말 순진해. 자기가 우리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편 그래도 돈은 잘 벌어오니까 유지는 해야죠 키읔키읔. 3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고맙다고 하실 때마다, 시누이가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무심하게 넘기던 모든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가족들에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뒤져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드린 용돈만 월 500만 원씩 10년간 총 6억 원. 명절 때마다 드린 돈이 연간 2천만 원씩 15년간 3억 원. 생신 선물과 여행비 등등을 합치면 시어머니께만 총 12억 원을 드린 거였어요. 시누이 사업 자금으로 준 돈은 8억 원. 남편이 제 동의 없이 가져간 돈까지 합하면 총 25억 원이었습니다. 25억 원.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제가 30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번 돈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전문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가족들의 뒷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00만 원. 시어머니 한 달 용돈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탐정사를 통해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의사는 의사인데 시골 출신이야. 돈은 좀 벌지만 교양은 별로지. 용돈도 제대로 안 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명절 때마다 인사성도 없이 와서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가더라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드린 12억 원은 쏙 빼고 오히려 제가 인색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계셨던 거죠. 시누이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형수? 그냥 ATM기야 키읔키읔 엄마랑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 형수가 번 돈으로 내가 명품 사고차 바꾸고 그래.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근데 형수가 워낙 단순해서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꿈에도 모를걸? 녹음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남편의 실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탐정이 골프장에서 남편과 친구들의 대화를 녹음해온 건데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돈은 벌어오는데 집안일은 엉망이야. 어머니와 여동생이 뒷바라지를 다 해주니까 그나마 살림이 돌아가지. 의사라고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 여자로서는 글쎄다 싶어. 친구 중 하나가 그래도 돈 많이 벌잖아라고 하자 남편이 이렇게 답했어요. 돈이 다가? 집에서는 완전 바보야. 내가 통장에서 돈 뺐어도 모르더라고. 그 순간 정말 울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탐정은 한 달 동안 총 52개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줬습니다. 녹음 파일 30개, 사진 자료 15개, 문서 7개였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자료들입니다. 탐정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확신이 섰어요.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끊으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줄여나갔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께 찾아뵈었어요. 어머님, 요즘 병원 경영이 좀 어려워져서요. 왜? 무슨 일 있어? 코로나 이후로 환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당분간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힘들겠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히 불만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용돈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다시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마지막엔 50만 원까지 줄였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목소리도 차갑고 만났을 때도 예전만큼 반갑게 맞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미선아, 정말 병원이 어려워?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른 병원들은 괜찮던데 너만 어려운 거 아니야? 점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더 직접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느 날 부티크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미영아 안녕? 어머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지나가다가 들렀어. 사업은 어때? 그럭저럭이지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매장을 둘러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한산해 보였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직원도 줄었더라고요. 미영아 그동안 내가 도와준 돈 얼마나 되는지 알아? 갑자기 한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볼까 했어. 그런 거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 가족끼리. 하지만 저는 이미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어요. 8억 2천만 원이더라.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 그게. 천천히 갚으면 돼. 급하지 않아. 하지만 그 급하지 않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신우이도 알아챘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너무 급하게 나서면 눈치챌 수도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가계부 좀 정리해볼까? 가계부? 갑자기 왜? 은퇴 준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쓰고 벌었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지. 태수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명분도 없었죠. 그래, 알아서 해. 저는 그날부터 모든 통장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제 동의 없이 인출한 내역들을 하나씩 표시해 나갔습니다. 한 달 후 완성된 가계부를 태수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이게 우리가 30년간 벌고 쓴 내역이야. 그래서? 당신이 제 동의 없이 인출한 돈이 총 25억 원이네요. 그 순간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25억 원이 급한 일이었어요? 미선아, 가족 일인데 뭘 그렇게. 가족 일이면 미리 상의를 했어야죠.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본격적인 2단계 공격은 시어머니의 85. 새 생신 때 시작됐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생신 일주일 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생신 준비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고맙다 미선아. 친척분들과 동네 분들도 많이 초대하세요. 크게 해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큰 잔치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좋으셨을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살짝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요즘 달라진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생신 당일 저는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교회 권사님들까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프로젝터와 스크린도 미리 설치해뒀어요. 어머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였죠. 잔치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신우이와 남편도 나란히 앉아 있었죠. 둘 다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요즘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어머님의 85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터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정리한 가계부였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어머님께 드린 용돈 총액입니다. 화면에 큰 글씨로 12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떴어요. 잔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 평균 500만 원씩, 명절 때마다 1,000만 원씩, 생신과 여행비 등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동네 분들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했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 인사성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특히 교회 권사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녹음을 해봤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보 며느리한테서 또 500만 원 뜯어냈어. 키읔키읔 이렇게 호구가 또 어디 있겠니? 잔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녹음이 이어졌어요. 며느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호강하는 거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키읔키읔. 이때 한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순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계셨어요. 이제 시누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시누이에게 준 돈의 내역이 나와 있었어요. 미영이 사업을 위해 8억 2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시누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시누이의 녹음이 흘러나왔어요. 우리 형수? 그냥 ATM기야. 키읔키읔 엄마랑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 형수가 워낙 단순해서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꿈에도 모를걸?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없었죠. 친척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미영아, 언니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시누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남편이 제동에 없이 가져간 돈이 2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 상세한 내역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태수의 녹음이 울려 퍼졌어요. 집사람이 워낙 바보야. 내가 통장에서 돈 뺐어도 모르더라고. 의사라고 대단한 줄 아는데 사실 여자로서는 글쎄다 싶어. 태수는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태수의 형이 소리쳤어요. 야, 강태수. 아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써놓고 뒤에서 욕을 해?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총 45억 원을 썼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최종 합계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저는 바보 며느리 호구 ATM기였습니다. 잔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누군가는 혀를 차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찬 시선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순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뒤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동네 아줌마들도 시누이를 둘러쌌어요. 미영아, 언니 돈으로 호강하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양심이 있어 없어? 시누이는 계속 울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만 반복했어요. 잔치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제발. 어머님 3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어머님께서는 새로운 곳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요양원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미선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보 며느리가 어머님을 모실 자격이 있을까요? 시누이와 남편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저를 무시해 왔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인 후속 조치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어머니를 위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곳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시설이 낙후되고 직원들도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곳을 골랐죠. 시어머니를 그곳에 모셔다 드리는 날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머님 30년이면 충분히 기회를 드린 거 아닐까요?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를 모셔가는 걸 보니 마음 한편이 아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동안 바보 며느리 덕분에 12억 원어치 호강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입니다. 시누이에게는 더 냉정하게 대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영 씨 8억 2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신우이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오나요? 하지만 8억 원을 어떻게 한 번에. 천천히 갚으세요. 이자는 연 10%로 하죠. 신우이는 울면서 차용증에 서명했어요.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티크 매장과 집까지 압류할 수 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남편과는 이혼 협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태수 씨 25억 원 횡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건 가족 일이었는데 부인의 동의 없이 가져간 거니까 횡령이 맞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사소송 외에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미선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30년간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이미 다 들었어요. 결국 태수는 협의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재산 80억 원은 한 푼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고 25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혼자가 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우선 병원 운영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일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소홀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어요. 직원들도 제 변화를 느꼈나 봐요. 원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홀가분해 보이세요. 정말 그랬어요.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도 새로 구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의 집이었죠.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다시 했습니다. 특히 거실에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그 앞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께서 며느리분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없는 사이죠. 요양원 직원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떡해? 친딸이 있잖아요. 박미영 씨에게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신우이는 요양원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티크는 문을 닫았고 제게 갚을 돈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대요. 결국 시어머니는 더 열악한 요양원으로 옮겨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내 돈 훔쳐서 친정에 갖다 바친 남자로 낙인 찍혀서 모임에도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 배달 일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5억 원 중 10억 원은 아직 못 갚고 있어서 매달 이자만 내고 있다고 해요. 신우이는 더 비참했어요.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됐대요. 어머니 요양원비도 못 내고 제게 갚을 돈도 못 갚고 있어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용서를 빌기도 해요.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해요. 8억 원 다 갚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해외 의료 봉사도 다녀왔고 젊은 의사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특히 보람 있었던 건 며느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며느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원장님, 저도 시어머니한테 10년간 5억 원을 갈취당했어요. 저희 남편도 제 돈을 친정에 갖다 바쳤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듭니다. 복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시작해요.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정성껏 진료하고 저녁에는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특히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시댁 어른들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어요. 어제는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한 잔.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었어요. 결혼 후에는 시댁 일 때문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미선아, 요즘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혼 잘했어. 그 가족들은 정말 너무했어. 친구들도 제 결정을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가끔 옛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정말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때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하게 복수할 수 있었던 건 제 힘으로 번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제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상담센터에 오는 분들께도 항상 강조해요.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대부분 용기를 얻고 돌아가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병원에 찾아왔거든요.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로 왔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오셨어요. 언니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영 씨, 저는 더 이상 그분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언니, 8억 원부터 갚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 친어머니잖아요. 시누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 이유도 없고 갈 의무도 없었거든요. 대신 꽃 한 송이를 장례식장에 보냈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서 바보 며느리 올림.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장례식에 온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동안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되셨거든요. 시누이와 남편이 장례를 치렀는데 비용도 제대로 없어서 간소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한때는 정말 극진하게 모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남편과는 이혼했고 시누이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년간 저를 올감했던 모든 관계가 정리된 거죠. 대신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어요. 상담센터를 통해 만난 분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까지. 모두 제 진짜 모습을 알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에 작은 병원을 차려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가족들 때문에 제 꿈을 미뤄왔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특히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더더욱 당당해지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물론 복수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신을 지킬 권리는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말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30년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거든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